자,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46기, 우리 중개, 어, 일반적으로 뭐 대부분 가보면은 부동산 중개 뭐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뭐냐, 이왕이면은 중개를 해줄 때, 중개 계약서 써주는 게 법률 계약서 써줘요. 법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다 가정 맞춰보면은, 아, 이 정도 배웠다 하면 어디 내놔도 손색 없다. 그래서 제가 법률 전문가 과정이라고 제가 일단은 명칭을 했어요. 하고,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중개업은 다른 직업하고 조금 틀려요. 왜 틀리냐? 공부를 요합니다. 다른 자영업들은 뭐, 어쨌든 간에 뭘 요구합니까? 자기의 이제 뭐 음식 솜씨 있으면 식당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머리 싸움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업을 할 때 요 과정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뭡니까? 자, 이거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받고 올해부터 교육이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 실무 교육이 보면은 45시간 요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작년까지는 28시간 4일. 근데 올해부터 보니까 올해부터는 얘들이 요렇게 바뀌었어요. 45시간.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에 이제 실무 교육을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현장 모의 실습을 담당을 해요. 과거에는 5시간을 해줬는데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 국토부 지침에 현장 실습은 몇 시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장 실습을 몇 시간 하냐면은 8시간이에요. 8시간. 7시간인가? 하여튼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시간이 45시간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사이버 교육 듣고 현장에 오는 게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을 교육장으로 오더라고요. 그 다음 사이버 교육 듣고. 자, 이래서 문제는 제가 이제 문제라 그래요. 우리가 이 교육을 함에 있어, 어떻게 보면 이 개인 교육들이 보조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게 45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배워야 돼요. 근데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가보면 커리큘럼이 뭐 실무도 있지만은 공법, 그 다음에 등기법, 세제, 그 다음에 뭐 지역 도시개발, 하여튼 여러 개를 망라를 해요. 망라하다 보니까 좀 괜찮다, 내용이 좋다, 그다음 와닿는다 하다가도 수업이 끝나고 딱 엘리베이터 타고 교육장을 벗어나면은 포맷이 돼버려요. 희한해. 희한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지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걸 합니다. 대부분도 이걸 목적으로 가요. 뭘 목적으로 가냐면은 개업을 한다든지 소공으로 가는 거예요. 소공 가신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 나 경험 하나도 없어. 경험.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누구한테 배워서 해야 되겠다. 근데 과거에는 서로가 이제 동료의식이라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이렇게 뭐 모임에서 선후배 관계 끈끈하게 당겨주고 같이 공부하고 뭐 도와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냉정해졌어요. 가보면은 그냥 객관적으로 그래 와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 다음 저 사람이 내한테 와서 얼마나 기여해 줄 건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또 좀 좋아진 점은 과거에는 각자 도생이에요. 소속이나 실장들 오잖아요. 그러면은 명함 하나 사주고 명함 하나 해주고 교통비 일부 지원해주고 중식대 일부 지원해주고 페이는 몇 대 몇. 그 다음에 너 알았어요. 각자 도생.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약간의 협업을 하긴 해요. 물건도 공유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렇게 출발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업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로 쭉 보면은 21회부터 제가 전 지수들은 빼버렸어요. 쭉 해서 연도별로 한번 해봤어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 36회가 10,000명 정도가 합격을 했는데 그 옆에 보면은 개업 현황 쭉 연도별로 쭉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각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개업했는 연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저처럼 저 같은 경우는 2004년도 개업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화면에서는 없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신규 개설 분들이 쭉 매년 데이터가 청색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 결과만 보는 거예요. 뉴스에서는. 뭐만 개업이 늘어났네, 화랑이 됐네 해서 문제는 이분들이 어딜 들어갔냐? 이렇게 나홀로 어디에 아파트라든지 나홀로 골목 뒷길에 안 가요. 단지 내 상가. 왜? 손님들이 많이 온 지역으로 가겠죠. 그럼 보시면은 뭐가 돼 있습니까? 점포 10개 중에 전부 부동산이야. 이 중에 하나를 내가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뚫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택지개발 지역 내의 건물. 건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1층 건물, 유형 3층 건물 보면은
2층, 3층이 요거 그때 비어 있었어요. 2층, 3층이. 비어 있는데 1층에 점포 부동산이 4개야. 4개.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부동산, 가설적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4개인가 부동산. 근데 지금은 제가 지나가다 보면은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1층이 다른 업종으로도 전환도 있고 부동산은 1개 남았나? 요런 식으로. 자, 근데 개설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로 하냐? 전업을 한 이유가, 자,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이 해봤던 분들이나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만만한 직종은 아니에요. 음식업은요, 내 손만만 있으면은 누구하고 싸울 일도 없어요. 누가 싸, 옆집이 식당을 들었던 뭐가 들어 신경도 안 써. 내 손만만 많으면은 웨이팅이 줄을 씁니다. 근데 부동산은 내가 실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일단은 그 시장에 들어가면은 서로가 경쟁을 해야 돼요. 이걸 갖고 레드오션 시장, 소위 얘기해서 시장 파이는 적은데 들어온 사람들은 많아. 나눠먹기를 해야 돼요. 아파트가 예를 들어 1000세대인데 부동산이 10개인 거와 1000세대인데 부동산이 3개인 거, 부동산이 20개인 거가 틀려요. 그러면 결국은 물건 나오는 거는 한두 개밖에 안 되는데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고 나눠먹기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단톡방에 올렸던 거 있죠. 여러분 했는 거, 내 집이 싸게 나왔다. 요 뉴스 나온 게, 그걸 제가 쭉 오면서 봤는데, 이게 오늘 특강 중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중개업을 하면서, 우리가 중개업을 하면서 준수해야 될 게 있어요. 롱런 할 수 있는 거. 내가 중개업에서 롱런을 하려면은, 장기 경영을 하려면은, 준법성이라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도덕성도 있어야 돼요. 도덕성. 신뢰가 있어요, 신뢰. 그러면 신뢰가 뭐냐? 공동중개하면서 중개업소끼리 서로 신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우리 레드옵션 시장에서는, 자, 나한테는 물건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물건이 안 나왔는데, 오늘 아침 출근을 해보니까 어떻게 아파트 물건이 나와 있더라 이거예요. 물건이. 근데 나한테는 안 나왔어. 그러면은 물건 현황이 95%, 거의 보면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층수까지 다 오픈돼 있죠. 가격을. 그러면은 저쪽 어느 부동산, A란 부동산이 5억에 매물로 내놨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4억 9,500으로 층수만 내놓는 거예요. 층수만. 자, 거기에 소유자, 매도자, 임대인 연락처 오픈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연락처가 없어. 개인정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보고 전화하는 거예요. 원래는 A 물건이 독점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주변에 B, C 부동산이 그걸 갖고 캡처해갖고, 물건을 캡처해서 자기 것 마냥 올리는 거예요. 500DC, 1000DC에서. 자, 그러면 손님들이, 똑같은 예를 들어, A타입, 아파트 물건이 4건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5억, 여기는 4억 9,500, 여기는 4억 9천, 이런 식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손님들은 금액이 적은데 전화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올릴 목적은 뭐냐? 나는 물건이 없어. 손님을 유인해야 돼. 유인해갖고 전화 오면은, 아, 그래요. 그거는요, 저희들이 이렇게 손님인데 공동중개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 A 중개업소 전화하는 거예요. 자, 우리 손님이 있는데, 사장님, 손님이 있는데, 그 물건 살아있습니까? 그럼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공동중개를 붙여.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케이 떨어지면서 다시 우리 손님한테, 아, 그런데 손님한테는 이제 말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돌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돌릴 거예요? 자, 4억 9,500, 4억 9천 보고 전화 왔는데, 이제 헌팅이 된 거야. 크로징이 됐어요. 가야 되는 거야. 가갖고 4억 9,500, 그 다음에 4억 9천이라고 하면 걔하고 트러블 생겨 안 생겨? 그러면 이제 교묘하게 또 말을 바꾸는 거죠. 아, 거기에 요 손님이 찾는 물건이 이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주인이 금액을 올렸어요. 주인이 5억 받는데요. 자, 요렇게 해서 손님이 얼떨결에 간단 말이에요. 그 매수자는 몰라. 매수자는 지금 선의 이 부동산하고는 그냥 순수 네트워크예요. 자, 이렇게 갔는데, 자, 공동중개 이루어집니다. 한 건 했죠. 그죠? 근데 상대 중개사가 의아한 거야. 어떻게 내 물건, 그 손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매수자하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아, 저도 광고 보고 왔어요. 광고. 자, 여기서 이제 이 매도자가, 뭔 광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식이죠. 이제 추적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얼떨결에. 나는 A 부동산만 준전속으로 내놨는데, 어떻게 C 부동산, B 부동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손님은 그러니까, 아, 저는 이쪽 광고 보고 전화했어요. 광고를 찾아보니까 뭐예요? 비슷한 98% 똑같은 물건이 광고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손님 유인용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도덕을 벗어난 짓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지역도 이제 일부 이렇게 겪어보면 그래요. 소탐 대시를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수수료 적은 거 한 건 하자고, 그러다 중개업 지역에서 신뢰를 잃어버리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거에서 200만 원 수수료를 받았다, 5억으로. 맞죠? 200만 원 이상의 10배, 20배 값어치의 신뢰도를 잃어버려요. 누구한테 잃어버리냐? 지역에서 이제 매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 내가 매장이 되어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후반부에 수업을 할 때 그 부분에 가서 한번 더 사례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롱런은요, 내가 실력도, 박자를 맞춰야 돼. 내가 실력도 있어야 되고, 손님한테 내가 서비스도 잘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공동중개, 신뢰도도, 중개업에서 신뢰도도 있어야 돼. 이 세 박자 같이 굴러가야 돼요. 혼자 독자적으로, 예를 들어, 나는 뭐 계약이 우선이야. 계약하는 거 우선 맞죠. 그 대신에 계약하는 것도 어느, 도덕성을 지켜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뉴스, 그저께 뉴스 나온 것처럼 그렇게 물건을 뺏어가는 시장이 레드오션 시장이야. 그러면 이게 뭐 후발주자라고 그러냐? 아니야. 기존에 있는 중개사들 그게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인 줄 알아요. 자기만의 그게 스킬인 줄 알아.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그러면 이 중개업은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어쨌든 이게 원론을 얘기해 보면은 중개 대상물, 토지, 건축물. 자, 여기에서 하나 짚어가야 될 거가 토지,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거는 저거, 공장재단, 그 다음에 임목. 그럼 3번 빼버리고 1번 토지, 순수 나대지 임야. 그 다음에 2번 건축물이야. 건물을 공장부터 시작해서 상가 건물 주택이에요. 자, 여기에서 빠지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 있죠. 우리가 권리금 중개한다, 영업권 중개한다 하면은 행정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법원 판례에 너네들이 해야 되는 거, 소위 얘기해서 그 주택 임대차에서 병행해서 나오는 권리금 중개는 그거는 간행.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절에 83년도인가 4년도 이거 입법을 할 때 2년도에 우리가 중개업법을 만들 때 입법을 할 때 그 시절에는요, 영업권, 권리금의 개념이 미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에서 누락이 되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진화가 안 된 거예요, 그 시절은. 그러니까 지금 와갖고 그걸 넣어줘야 되는데, 권리금 아이템을 누구라가 되어야 되냐? 법령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줘야 돼요. 시행규칙 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인중개사법, 무슨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뭘 보자. 행정서법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금 중개를 했다. 그럼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받느냐? 처벌 안 받아요. 왜? 권리금 했다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토지와 건축물, 그 다음에 그 밖에 임목이나 이런 부분을 중개하다가 문제 생기면은 처벌을 받지, 공중업 처벌을 받지, 없는 부분은 처벌을 안 받아요. 자, 요런 거와 유사한 게 어떤 게 하나 있냐면은, 일부 지역에서 보면은 전매 제한 지역 있죠.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이 어떤 중개사들은 지금 사이트에 올라가 보면은 어떤 글을 올라가 보면은 예, 공인중개사는 분양권 전매 제한 분양권도 거래해도 됩니다 그래요. 맞아요. 맞아. 공인중개사법에 우리가 보면 증서란 거는 증서는 분양권 증서를 얘기하고 그게 갈로 열고 전매 제한은 제외한다 이 규정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권은 뭐 전매가 되든 전매 제한이 안 되든 간에 이 증서는 거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갈래가 가는 겁니다. 어떻게 두 갈래가? 하나는 전매 제한, 분양권이, 하나는 전매 제한이 아닌 거. 자, 그럼 전매 제한이 아닌 건 매매에서 거래하죠. 그죠? 증서, 공인중개사법 정상이야, 정상. 자, 그런데 전매 제한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해도 돼, 증서로. 문제는 뭐냐? 이 전매 제한을 누가 걸었냐? 공인중개사법이 건 게 아니고 주택법에서 걸어놨어요. 주택법에서 뭐 버렸냐? 공급질서 교란 금지. 공급질서 교란 금지. 거기에 가보면은 이제 국토부 정부가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서 3년 또는 1년, 10년 전매 제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전매를 제한한다. 이 규정이 주택법에 있어요. 만약에 이를 위반했을 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벌금 3천만 원인가 이렇게 돼요. 세요, 그게.
공급질서 교란으로.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벌금 3천만 원을 두드러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어디로 오냐?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통보가 돼요. 그러면은 뭐 연결되냐면 요거 29조 중개사의 기본윤리법을 이쪽으로 연관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어쩌저쩌 법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행정처벌이 부과가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형사처벌 받으면 연동해서 받듯이 항상 우리는 유탄을 맞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법, 수의민의 선관 의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윤리와 병행해서 요 조문이 29조 조문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항상 민법으로 갑니다. 민법에서 뭐냐, 중개사 너는 관리자의 의무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실장들이나 직원분들이 횡령 사건 벌어졌을 때, 직원들의 횡령. 그 다음에 직원이 광고를 직원이 광고를 하다가, 영업정지, 예를 들어 처벌을 받아요. 이럴 때 요 조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관리자, 너는 관리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1인이나 가족이 중개업 하신 분들은 큰 사고율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직원을 쓰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항상 그 금액을 쓸 때, 특약사항을 쓸 때 제일 사고율이 높은 게 뭐냐면은 공금에 대한 대금에 대한 횡령이에요. 횡령. 그래서 우리 책에도 뭐라고 넣어놨냐. 자, 대부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대금을 지급할 때 계약금, 잔금, 대금 지급할 때 현금 주로 많이 했어요. 수표. 근데 지금은 거의 98% 계좌이체입니다. 계좌이체. 자, 계좌이체 하기 위해서 특약사항에 뭐라고 적어요? 대부분들이 매수인은 매매대금, 일단 통칭해서 매매대금, 그 다음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대인 계좌로 또는 임대인 명의 계좌로 넣어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자, 이래다가 만약에 중간에 일을 진행한 주체가 우리 실장이에요. 실장이 추가돼서 일을 진행하다가 얘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10억이다 가정하에 계약금 1억, 중도금을 3억, 잔금을 6억을 했는데, 자, 중도금 날짜를 3월 31일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4월 1일, 2일 돼갖고 매도자가 전화 옵니다. 누구한테? 중개사한테. 중개사님, 엊그제가 중도금인데 왜 중도금 입금 안 해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 김 부장을 찾으니까 김 부장은 마침 또 여행을 휴가야. 자, 그 다음에 매수자한테 전화합니다. 사장님, 엊그제가 3월 30일이 중도금이었는데 왜 입금 안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뭔 소리예요? 김 부장이 입금하라고 해서 제가요, 3월 31일 날 아침에 내가 입금을 했는데요? 어디로요? 네, 관사 봐봐.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계좌가 국민은행 계좌예요. 국민은행 계좌로 했는데, 근데 중개사는 계약서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사장님, 계약서에는 신한은행 계좌인데 왜 글로 넣으셔? 아니, 김 부장이 글로 넣으라 해서 넣었는데, 이렇게 되거든. 자,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멘붕 유혹이 시작하는 거야. 자, 매수자는 돈 줬어. 근데 매도자가 못 받았어. 중개사는, 나중에 우리 직원한테, 그럼 누가가 그렇게 넣으라 그랬어요? 국민은행 계좌. 그거 김 실장이 글로 넣어달라 해서 넣어준 거래. 김 실장이. 그래서 여기에 걸린 거야. 우리가 성간주의, 민법의 성간주의. 그 다음 이 법에 또 나와, 우리 중개사에 있어. 조문에 나와 있어요. 중개사는 우리가 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계약서 쓴 공인중개사가 내가 적었죠. 특약으로. 그죠? 근데 여기서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을 할 때, 아까처럼, 자,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매도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준다라고 해서 신한은행 계좌를 했는데 우리 직원이 횡령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관리자 책임이 들어가요. 매수자의 잘못이 아니야.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특약사항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몇 페이지냐면은 잠깐만 책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잠깐 내비두시고요. 요 목차를 보면은 목차에 제가 그게 필수 특약 비슷하게 잡아놨어요. 목차에. 하도 저도 주변에 상담을 가끔 받아요. 죄송한데요, 우리 직원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직원이 우리가 부동산은 은행하고 똑같아요.
1억, 2억을 중간에 횡령을 해버리면은 방법 없습니다. 미치는 거야, 저거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대금을 어떻게 했더라? 자, 제가 저거 좀 더 찾아보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자, 봐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매수자는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해준다. 이게 아니고, 매수자는 매매 대금을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 금융기관 계좌로만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만자가 붙어버리는 거야. 만거면 뭐냐? 요거는 뭐냐? 이거 외에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해석이. 그러면은 중개사가 설명을 할 때 특약사항에 자, 손님, 매수자님, 이쪽으로 돈 보내주세요. 이 계좌로. 요 계좌로만 보내주셔야 돼요. 요 계좌로만. 부연 설명할 거 없어요, 현장에서. 요 계좌로만 보내주셔야 돼요. 자, 그러다 김 실장이 돈을 아까 해서 국민은행으로 돌렸어요. 이제 재판 갑니다. 재판 가면은 판사는 뭐냐? 계약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매수자, 당신은 보면 이 지정 계좌가 있는데 왜 딴 계좌로 있어? 딴 계좌로. 이렇게 해서 매수자가 패소가 돼요. 그러면은 관리자의 책임이 전에는 100이 됐다가 거의 한 막 100% 면책되진 않아. 근데 어쨌든 꼬투리가 잡혀요. 95%, 90%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손해 3억을 안 물어줄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안 물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단어 하나가 특약사항에 토시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틀리란 얘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은 이제 그런 사례가 없는데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어요. 어떤 거? 말소해준다. 잔금일날 말소해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매도자는 잔금일날 근저당 말소해준다. 근데 문제는 계약 단계에서 제가 현장을 해보니까요. 어떨 때 내가 손님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손님은 내가 가급적이면 틀어버려. 안 하게끔. 왜? 억지로 끼워놓은 손님은요, 꼭 끝에 가면은 중간중간에 하여튼 말썽들이 생겨. 근데 첫 단추가 수월하게 연결된 사람은 일이 뭔가 문제가 생겨도 풀기가 되게 쉬워요. 풀기가. 자, 그러면은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매수자가 웃으면서 아유, 사장님, 제가 금액도 큰데, 제가 가격도 큰데, 이사비용 한 100만 원만, 200만 원 좀 빼주시죠. 웃으면서 매수자가 그냥 지나간 말로 해. 근데 매도자가 여기서, 아유, 괜찮아요. 저도 뭐, 딜은 안 해.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가면 괜찮은데, 여기서 상처 주는 말이에요. 아우, 꼴랑고 200, 하지 마요. 매수자 면책을 주는 거야. 그 매수자가 얼마나 민망해.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되는데 면박을 주는 거야. 그 매수자가 속에서 꽁한 거야. 그래, 그냥 하면 될 걸 갖고 그렇게 꼭 망신을 줘야 되겠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자, 이러고 나서 이제 계약서 쓰는데 보니까 근저당은 나 승계 안 한다고. 또 매수자 이때 어깨 힘을 줘. 나 돈 많아. 근저당 대출 승계 안 해. 그럼 매도자한테 뭐라 그러냐, 속으로. 너는 빚쟁이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 매도자도 서로 빈정이 상해요. 자, 그럼 이제 중개사가 특약을 적습니다. 이렇게 적을 때 거의 열의 9은 뭐라고 적냐. 매도인은 잔금일날 근저당을 말소해준다. 그죠? 잔금일날. 자, 이제 잔금일날 됐어요. 자, 매수자는, 요럴 때는 매수자들이요, 마음을 먹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아예 잔금 자체를 수표 한 장을 딱 들고 와. 수표 한 장 들고 오고, 매수자는 이제 서류 갖고 왔고, 법무사 와 있고. 자, 그러면은 매수자 뭐예요? 나 잔금 갖고 왔어. 그래? 자, 그럼 잔금 주시죠. 아니, 잠깐만. 자, 근저당 한번 봅시다. 등기부 봅시다. 오늘자. 그러니까 법무사가 등기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저당이 살아있거든? 아니, 왜 근저당 말소 안 했어요? 중개사한테 항의하는 거야. 역으로서 리쿠션으로 매수자 들으라는 얘기예요. 매도자 들으라는 얘기예요. 자, 매도자. 아니, 선생님이, 사장님이 돈을 주셔야 제가, 뭔 소리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문구를 보셔. 뭐라고 돼 있어요? 문구. 잔금일 날. 오늘 잔금이잖아. 오늘 잔금 날이란 말이에요. 나 잔금 때 돈 갖고 왔어. 말소. 자, 말소 시간은 은행에 돈을 상환해야 되는 게 4시란 말이에요. 그럼 나 4시까지 유예해 주겠다. 어떻든 매수자가 지금 11시에 와갖고는 4시까지 일단 말소하셔. 안 그러면 당신은 채무불이행이야. 채무불이행. 이렇게 몰아붙여버리는 거야. 근데 이 채무불이행 바로 돌아서서 그 다음날 계약 해제가 아니고 매수자가 고단수를 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3, 4억을 예를 들어 근저당을 말소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3일 사이에 왜 돈을 마련합니까? 못 마련하죠. 그러면 자, 4시가 지났어. 은행시간 마감 끝났어. 어쨌든 당신은 채무불이행. 그 법무사님 보셨죠? 나는 돈 갖고 왔고
돈 갖고 왔고, 여기는 그 근저당 말소 안 했죠. 그러니까 법무사도 미치는 거야. 사무장도 미친 거예요. 순간적으로 보면은 멘붕이 오는 거야. 원래는 간행적으로 하면은 받아서 말소하는 거잖아. 그죠? 이 설명이 지금은 안 먹혀요. 왜? 받아서 말소한다는 게 왜 안 먹혀요? 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잔금일날 말소, 동시이행이 돼버리는 거야. 서로 맞교환이. 이거를 고도의 매수자가 잔머리 쓴 거예요. 이게 과거에 심심찮게 이게 분쟁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가격이 고무줄 가격이었어, 매매 금액이. 지금은 매매 금액이 거의 딱 오면은 여기에서 별로 약간만 흔들리고 그냥 이거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툼이 덜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냈던 게 뭐냐. 아, 이 동시이행을 막아야 되겠다. 그 동시이행은 언제 하느냐. 잔금일날 소유권 이전하고 잔금 지급만 동시이행이지, 이러한 거, 제한 물건 말소는요, 간섭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간행적으로 하는 게, 받아서 말소하죠. 이러니까, 때짜가 하나 딱 들어간 단어 하나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때짜 하나. 근데 요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우리 보면은 26조에 중개사가, 손님이, 매도자가 쓰고 매수자가 쓴 게 아니에요. 중개사가 일반적인 론에서 접근해 쓰다 보니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런 사건 터지면요, 머리 지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계약금 잔금을 계좌로 입금한다 이거 넣듯이 근저당을 말소한다, 잔금일날. 이 전세권 싸움도 많아, 이게요. 돈을 줘야 말소하지요. 뭔 소리야. 네가 말소해야 내 전세금을 반환하는, 이게 제일 또 충돌이 많아. 이럴 때 특이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을 받아서 전세권을 말소한다. 매도자는 잔금을 받아서 근저당을 말소한다. 임대인은 잔금을 받아서, 때가 뭐로 바뀌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은 시간 싸움에서 분쟁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과거에는 제가 엑셀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우리 저기 선배님은 아실 겁니다. 한 십몇 년 전에 내가 엑셀로 만들어서 막 계약서를 줬을 때, 그때 계약서에 뭐 들어갔냐? 2조. 매매 계약하게 되면 지금 현행 계약서예요. 현행 계약서 소유권 이전일은 몇 월 며칠 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조에. 지금 일반 계약서. 근데 저는 그때 그 시절에 뭘 만들었냐? 끝에 갖고 갈로 열고 몇 시간을 정해줬어요. 소유권 이전 임대차 계약에서 밀어내기 임대차 전세 계약입니다. 밀어내기 전세 계약서 전세 계약 쓸 때 보면은 계약 기간 할 때, 나가는 날, 잔금 날짜 할 때 세입자 퇴거 시간을 적어줘요. 세입자 퇴거 시간. 몇 시? 오전 11시, 늦어도 오후 2시. 왜 세입자 퇴거 시간을 적어줬냐면은 밀어내기 전세를 하는데, 자, 세입자 대전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꽤 오래된 사건인데, 그때 토요일인가? 그때는 주 5일째가 아닐 때, 비 오는 날. 이제 기억이 나네요.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까, 세입자가 전화도 안 받고요. 집에 있는 거 어때? 집을 안 비워줘요. 그러는 거야. 나가는 세입자가. 왜 그러니까, 지금 밀어내기 전세인데요. 밀어내기 전세인데, 세입자가 지금 전화도 안 받고 오라 그래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이삿짐을 갖고 왔는데 지금 대기 상태다. 그 다음에 이삿짐 센터도 보관료가 더 달라니 뭐하니 자기들 또 손해배상하겠다. 왜? 이사를 2건을 해야 되는데 한 건 뵙고 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조합을 해보니까 나가는 세입자하고 임대인하고 나가는 가정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야. 싸움이. 하여튼 두 사람만의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가 임대인이 갑에서 이제 나가는 날 되니까 임차인이 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너 나갈 때 한번 보자. 내 나갈 때 한번 보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동산이 전화를 했대. 하니까 전화 안 받아. 이래 보니까 약간 어둑어둑한데 불이 보이더래요. 거실에서 올라갔대. 띵동하니까 한참 있다 나오더래. 자, 자꾸 눌리지 말고 전화하지 마시고, 저 비워준다. 오늘 집을 비워준다. 오늘 내가 집을 비워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사장님, 지금 이삿짐이 와 있는데, 그건 내 사정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한 6시인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일단 이거 게임 끝난 거고, 걔가 비워준다 하니까, 내가 느낌에, 걔 한 11시 반쯤 되면은 키 줄 거다. 11시 반.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은 날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날일 때 자정이 끝난다. 자정. 그러면 3월 31일이면은 임대차 기한 종료일은 3월 31일 24시에 종료가 되는 거예요. 종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래서 그 세입자,
이삿짐은 이제 포장이사니까 이삿짐에다 들어가고, 세입자 호텔 방 구해주고, 수수료는 아예 못 받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며칠 있다가 이제 확인 전화한다면서 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라고 하니까 세입자가요, 11시 한 반쯤 돼갖고 전화가 왔대요. 오라니까 현관 앞에서, 그 집 앞에서 만났대요. 만났는데 색 하나 들고 오더래. 색에 열쇠하고 다 들어있더래요. 그 다음에 문을 활짝 열고는 주인 보고 사장님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녹음을 하는 거야. 지금부터. 왜? 여기에서 욕설이 나오게 되면 또 이때는 또 형사건으로 딴건으로 가는 거야.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는. 자, 이러니까 주인이 막 화를 내는데 화내시라고. 자, 중개사님 들으셨죠? 나한테 욕하는 거 들었죠? 모욕죄로 내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자가 임대인이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집 깔끔한 거야. 트집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트집 잡을 시간도 없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우리 부동산 중개사님 고생하고 수수료 못 받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호텔비 대줘, 밥값 대줘. 주인한테 받았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우리 26조 계약서 너무 폼이 일반적이에요. 이 계약서 틀이요. 84년도 만든 계약서가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 그래서 제가 밀어내기 전세할 때 거기다가 시간을 넣었는데 너무 나만의 편향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 특이하게 나오는 게 밀어내기 전세는 나가는 세입자한테 돈만 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뭐냐. 임대인은 자, 들어오는 임차인의 잔금을 나가는 세입자한테 주게끔 특약을 적어버리는 거예요. 특약을. 그리고 영수증을 미리 중개사가 발급받아 갖고 있다가 잔금이라 되잖아요. 바로 싸줘버리는 거야. 걔는 받았지 않아. 받으면 나가야 되지. 그게. 받으면 나가야 되거든요. 이래서 26조 계약서가 우리 부동산 중개사를 울고 웃게 만들어요. 웃는다는 건 뭐예요? 완성했을 때 수수료 들었을 때 기분 좋은 거고, 우는 거는, 아유, 내가 미쳤지. 내 손가락을 잘라야지. 이 소리가 나오는 게 뭐냐. 여기다 일부 중개사님, 요번에 비과세 사건 같은 경우도, 자, 양도세 안 나온다면서 소장님이 비과세라고 해서 제가 계약하는데요. 소장님 그렇게 자신하면은 얘가 매도자가요. 얘 중개사를 그냥 감정을 건드는 거야. 아우, 그렇게 중개사님 너무 잘 하시는데, 그럼 중개사님 믿고 제가 계약을 하는데, 그렇지만 금액도 크니 중개사님 양도세 비과세라는 거 확인해 준다는 거 여기다 문구 하나 넣어주세요. 문구. 근데 문구는 특약사항이 계약서 3장이니까 거기를 넣기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계약서 뒤에만 적어줬어요. 제 계약서. 매도자 계약서 뒤에다 적어줬어. 요 물건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라는 대상이 되는 걸 확인함. 중개사 이름 사인 찍어주고 도장 찍어줬어. 등록 인장. 근데 가세가 됐어. 그럼 이 돈 누가 물어줘요? 응? 이 돈 누가 물어줄까? 뭐 빼박이지 뭐. 그러니까 이 계약서는, 자, 지금부터 우리가 그러잖아요. 계약서는 누구를 위해 써야 될까요? 손님을 위해 써야 될까? 나를 위해 써야 될까? 그렇죠. 목적이 그거야. 목적. 그리고 그 다음에 할인설명서는, 이거는 뭐, 이 방송을 누군가 공공기관이 들으면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닌데, 부동산 중개사한테는 백해무휴. 백해무휴. 근데 누구한테 좋으냐? 누구한테 좋냐? 특히 매수 임차인한테는 정가의 보도입니다. 정가의 보도는 막 휘두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얘의 특징은 뭐냐? 계약 해제의 빌미가 돼요. 계약 해제 증거 문서가 돼. 계약 해제. 그럼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저녁을 봤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마침 또 퇴근 시간도 되고 해서 요새처럼 겨울 한 5시 반에 6시에 집 보러 갑니다. 집 보러 갔는데 밖이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아우 뭐 조명도 좋고 인테리어 꼭 깔끔해 집이. 그래서 저녁에 와서 8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 자랑합니다. 신랑한테. 자, 내가 계약했는데 그래? 그럼 주말에 한번 일요일에 가보자 해갖고 애들 손잡고 와봅니다. 아파트 단지에. 와보니까 좀 이상한 게 보여. 약간 산뜸성해 보니까 묘가 6, 7개 보이는 거야. 문중묘가 보이는 거야. 바로 그 동에서. 거실에 열면은 각도가 그 문중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단 신랑인데 또 누가 됐다 한 소리 할 거야. 야, 넌 저것도 안 보고 계약했냐? 저런 거 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니 그때 밤에 봤어. 못 봤어. 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매수자 산 사람 기분 찝찝하죠. 계약할까 말까. 자, 계약을 계속 진행해야 말이야. 고민이 되잖아.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자니 계약금 날릴 것 같아. 그럼 얘가
본 계약서는 안 봐요. 본 계약서 특약은 봐봐. 계약서 26주 계약서 봐봐요. 내용 별 거 없어. 근데 확인 설명서를 봅니다. 한 장. 우리가 네 페이지로 구성이 돼 있어. 1, 2, 3을 가보니까 3인가 2인가에 나오죠. 뭐가 나와요? 어? 뭐가 나올까? 비선호시설. 그 비선호시설 부동산 중개사님들이 거의 다가 확인 설명서 적을 때 중개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거의 다 양호하다고 좋은 쪽으로만 기록을 해줘요. 좋은 쪽으로. 왜? 까딱 뭐가 잘못했다, 고장났다, 뭐 파손돼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매수자가 임차인이 싫어할까봐 좋은 쪽으로만 양호 가는데 문제는 이분이 비선호시설 없다라고 해놓은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매수자 어디 가서 이제 자문을 받으러 가봅니다. 가보니까 그 자문해주는 누군가가 동그라미를 거기 세게 치는 거야. 빨간 거라 2번. 그래?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계약금 받아드릴 테니까 사건 수임 맡기실래요? 맡긴다는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거기 가서 현장 사진 좀 찍어 오시죠. 각도는 요렇게. 자, 아파트 저 옆에서 찍은 거, 산에서 찍은 거. 첨부해갖고 내용 증명 띄워요. 누구한테 띄우냐? 매도자한테 띄우는 게 아니고 중개사한테 띄워요. 중개사님, 제가 요러한 거 있었으면은 제가 계약을 안 했는데 중개사님 이러한 비선호 분모는 간섭적으로 비선호 시설이 유형의 한 종목인데 왜 이거 있는 걸 없다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계약해서 공인중개사법 25조 확인 설명, 여기 보면 확인 설명의 그 입지 부분을 설명을 잘못하셨습니다. 해서 내가 알았으면 안 샀을 건데 중개사님이 가실이니까 계약금 돌려주십시오. 자, 그럼 매도자한테 전화 매도자 줘? 매도자는 그 확인 설명서하고 하등 상관없어요. 매도자는 계약서 본문 봅니다.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매도자가 포기하려면 너 계약금 몰치야. 자, 이런데 이제 중개사가 알아보니 계약금 몰치하는 거하고 내가 업무정지 3개월이나 과태료하고 이제 비중을 따지는 거예요.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500만 돈, 1000만 원 들어갔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금액이 크고 뭐가 해서 업무정지 쪽이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한 3개월이 가겠더라.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3개월 휴가를 갈 것이냐, 장기 휴가를 갈 것이냐, 1000만 원을 내가 대신 물어주고 영업을 개선을 할 것인가. 이제 선택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확인 설명서는 우리 중개사한테는 크게 도움되는 게 아니고 거의 매수 임차인, 특히 매수자, 그 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 임차인한테 정가의 보도 10번 항에 미공시 권리 사항이 있죠. 다가구 주택 중개할 때 선순위 임차인 안 해줬을 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개보수는 우리가 중개보수 32조를 제가 왜 여기다 올려놨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계약서 작성을 하면 당연히 우리의 대가는 중개보수입니다. 문제는 이 중개보수가 과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쨌든 우리가 과거 순가계약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순가계약. 그게 그 시절에는 또 교육을 하면은 순가계약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컨설팅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간행적으로 흘러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아직 일부도 보면은 간행적으로 컨설팅 계약 하시는 분도 있어. 하는 건 자유인데 컨설팅에서 순가 계약을 해서 두 가지 흐름으로 갑니다. 어떤 분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매도자가 내가 인정해 줄게. 순가 계약 인정해 줄게. 컨설팅 인정해 줄게. 하고는 이 사람이 아무 이의 제기를 안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정을 해 놓고는 돈을 주고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했을 때는 요 법에 걸린다 이거야. 소정의 중개보수를 받는데 법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금지행위가 있어요. 33조 공인중개법 33조 금지행위 1항에 들어가 있어. 1항인가 2항이 들어가 있어요. 초과해서 중개보수 법정 중개법 초과해서는 1원도 초과하면 안 된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금액에 따라서 일부 금액이 순가계약 일부 금액이 적었을 때는 그래 과태료 금액이 크면은요 처벌까지 갑니다. 처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뭐라고 아니 제가 어디 수업을 가니까요 세무사님이 컨설팅 업종 등록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고 즉 그 얘기야. 제가 부동산 순가 계약을 했는데 수수료가 법정이 500인데요. 제가 3천만 원 받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잘 받습니까? 그러니까 세무사 자문을 받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일반 사업자입니까? 예, 일반 사업자래. 아니면 간이래. 그러면 일반 사업자로 전환하시고요. 왜?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단은 물건에 대해서 보고서 형식 같은 거, 컨설팅 양식 돌아다니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두세 페이지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세금 계산서 발행하라 이거야. 그 다음에 명목은 컨설팅 비용이라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금액을 적으시라는 거야. 그러면 됩니다. 그런 거야. 그러면은 하신 분도 요걸 들고 가면은 우리가 소득세법에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필요경비. 왜 그러냐? 소득세법 딱 명칭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필요경비가 중개보수라고 돼 있지 않고 소개비라고 돼 있어요. 그 소개비 속에는요, 상당히 포괄성입니다. 우리가 했던 법정보수, 중개보수도 있고,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경비, 실비, 이런 부분도 다 소개비로 들어가요. 소개비로. 자, 문제는 소득세법에는 적법한데, 자, 이 내용이 이분이 들고 어딜 가느냐? 구청을 가는 거야. 구청을 갔을 때는 이제 법이 바뀌어요. 구청은 세무서가 아니죠. 구청 지적과 토지정보과 가면은 뭔 법으로 바뀌어요? 공인중개사법으로. 그럼 공인중개법, 제가요, 저쪽에 땡땡 중개사 냈는데 수수료 달라 해갖고 제가 이렇게 줬는데요. 이거 맞습니까? 이게 처벌해다 소리 안 해. 돈 준 놈이 가갖고 이게 맞습니까? 그럼 계약서 줘보십시오. 법정보수비 500인데 얼마 주셨는데 예 3천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그 계약서 복사 하나 하고 이제 민원 서식을 써요. 그래 이렇게 민원 넣는 서식. 그럼 이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은 공인중개사법 33조 초과수수료. 그러면 금액이 크죠. 금액이 크면은 벌금에다가 과태료에다가 업무정지가 따라가는 겁니다. 해서 마무리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최근에도 보면은 다가구주택 매매하면서 과거에는 순가계약으로 해서 주인들이 그래요. 자, 사장님 우리 8억 받아주시면 제가 2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8억이면은 0.5%면 5, 8, 400이에요. 그럼 자기가 빨리 팔아달라고 2천 드릴게요. 3천 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웃으면서 그래요. 아유, 주시면 고맙지요. 주시면야 고맙지요. 주시면야. 자, 또 지나가다 또 들립니다. 아우, 사장님 빨리 손님 좀 붙여보라니까요. 수수료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더 드릴게요. 이제 2,500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손님이 붙어서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뭐라 그러냐? 이제 참 재밌어. 남자가 리딩이 돼갖고 계약을 진행하다가 이제 계약서를 딱 쓸 때 되면 와이프가 같이 와요. 그러면 남자가 한 말도 안 해. 지켜봐 봐. 이렇게 하다가 와이프가 그런 거야. 참, 아까 우리 신랑이 뭘 모르고 수수료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수수료가 0.5% 해서 500이지요? 400이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아니, 아저씨가 2,500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뭐라 그러냐고. 그럼 자, 거기서 내가 아저씨한테 사장님이 좀 책임지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할 수 있는 말이 하나예요. 뭐라 그럴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요. 내가 드릴게. 2,000 드릴게. 2,500 드릴게. 계좌 부르셔. 계좌. 순화 선배, 계좌 불러, 안 불러? 응? 아니, 계좌 불러주냐고. 왜 계좌를 안 불러줄까? 사장님, 그 현금을, 뭔 소리 내가 요새 현금 받아. 그럼 좋습니다. 내가 그냥 현금 2,500 드릴 테니까 영수증 하나 끊어주세요. 필요경비 써야 되니까. 끊어줘, 안 끊어줘? 못 끊어줘. 왜 못 끊어주고, 계좌를 왜 못 불러주냐? 증거가 남을까봐. 그러면은 중개사 꼬리 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꼬리 내리게. 그래서 이걸 갈수록, 과거에는 손님들이 법에 대해서 접근성이 없었다가, 왜? 이러한 부동산 정보가 없었어요. 없다가, 최근이 아니고, 한 십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인터넷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발달되면서 네이버 가서 막 검색을 하고 뭐 하다가, 뭐 여러분들도 겪어보실 겁니다. 일하다가 뭐 수수료 부분은 그렇게 충돌 날 일이 잘 없는데, 분양권 거래하다 보면 열이 제일 많이 뻗죠. 분양권 거래하다 보면. 특히 초기 분양권 할 때. 자, 분양 금액이 10억, 계약금 1억이 들어갔어요. P가 1억이야. P가 1억. 그럼 12억에 매매 계약 쓰죠. 그죠? 요건 좀 금액을 너무 높게 했다. 한 6억으로 하자고요. 6억. 분양 금액 6억, 계약금 6천. 계약금 6천. 프리미엄이 4천. 그럼 1억이 됐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중개사들은 이게 분양권 거래 전매를 할 때는요, 어쨌든 그 잔금까지 할 때는 건당을 해. 건당해서 지역적으로, 암묵적으로 단합을 해버립니다. 한 6억 같으면은 6억에 프리미엄이 한 5천 붙었다. 그러면, 5, 6, 30, 300, 500 이런 식으로 해버려. 500. 예를 들어. 건당으로 해버려. 건당.
자, 그러니까 건당이다. 그 어떤 주는 사람이 반, 안 주는 사람이 반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중개사, 저도 옛날에 겪었잖아요. 자, 분양권 거래했는데 수수료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때는 우리가 건당 200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건당 200인데 근데 이 양반이 갔는데 계약할 때도 안 줘. 잔금 때도 잔금 다 치렀어. 분양권 명의병역까지 다 했어. 다 끝났어. 원래 분양권이 힘들어요. 이게 시간이 많이 써야 돼요. 기회비용도 많이 들어. 근데 주고 가야 되는데 차를 타더니만은 아니 사모님 나 계좌로 줄란가 이렇게 생각했다. 계좌 뭐 입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차에 있어요. 그러니까 차에 있다는 거야. 차에 타더니만 운전석 앞에서 그 서랍 있죠. 거기서 열는데 봉투를 하나 창문 요만큼 열고 창문을 조금 열고 주는 거예요. 뭐지? 열어보니까 그 예를 들어 그 계약금이 3천, 피가 2천, 5천이죠. 5천이면 4, 5, 20만 원 들어있는 거야. 전화 있잖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법정 보수 아니에요? 법정 보수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해요. 그러면은, 뭐 더 달라면 드릴게요. 저도 구청에 알아보고 했어요. 알아보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개보수에 관해서는, 32조 소정의 중개보수를 받되 법정보수 초과하면 안 된다.